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내 주변의 모습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변화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형태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앞으로의 2년을, 앞으로의 20년을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변화시켜 놓을 그 핵심 주자는 AI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AI 반도체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두 분의 고수를 초대해서 열전을 좀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열전 김지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다음, 고수열전 함께 열전을 벌여줄, 이형수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AI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AI는 세상을 바꿔놓을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AI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활용될 것이다라고 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워런 버핏께서 네. 90 몇 세시죠? 97세신가? 90 몇 세시죠? 워런 버핏께서 얼마 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열었었고 정말 많은 그 참석한 그 4만여 명의 첫 번째 질문이 AI였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여전히 AI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블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이야기한 AI는 그냥 버블이다. 혹은 뭐 핵폭탄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이 AI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또 코멘트가 달라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숫자 관점으로 보면 우리 뭐 가장 AI의 뭐 핵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엔비디아라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AI의 실제 전체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직 적은 거죠. 그러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측면을 보면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마 투자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많이 이제 융복합이 돼서 하는 일종의 전기차는 이제 벌써 나오자마자 캐즘이라는 용어가 지금 전환되는 시기고 AI는 이제 막 시장의 초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성장의 궤도에 올라온 시점에 애플도 과거에 계속 애플에 대한 투자 제한을 받는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캐파나 이런 그 침투율이나 완전 소비재로 인식되는 바뀌는 시점부터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집중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AI 관련돼서 워렌 버핏이 투자는 안 할지언정 아마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호시탐탐 언제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까 그런 측면을 보면 완전히 좀 더 상용화돼서 숫자가 확인되는 걸 더 확인되면 그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매년 매출의 2배씩 AI 비중이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25년 기점으로는 대략 30에서 35% 정도 매출 비중 나올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를 보면 거의 45에서 55%까지 올라가고요. 그럼 그 정도 숫자가 확인되는데 AI가 우리 삶을 바꾸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 안 한다? 그 시계를 저는 조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아직 워런 버핏께서 대표님께서 아직 스터디가 좀 덜 된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작인 거기 때문에 덜 체감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네.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우리 김지훈 대표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네. 일단 저는 뭐, 이제 워런 버핏의 의견, 뭐, 그분의 이제 투자 어떤 성과나, 그분의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뭐, 이렇게
첨단 새롭게 뜨는 산업에 대해서 뭔가 미리 알아보고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어떤 대표하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보면 미국에서 이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집계한 지가 1926년 이후로 이제 거의 계속 집계를 해왔는데, 네. 그 중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뭐 G나 뭐 이제 GM이나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골디락스 경제가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석유 회사가 계속해서 1등을 했고, 그 사이클을 모바일 혁명에서 애플이 2012년 시총 1등을 했어요. 그 이후로 9년 동안 거의 수성을 했거든요. 시가총액 1등을 수성을 했고, 네. 최근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등이 뺏겼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 시총 지금 이제 애플 2등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닷컴 버블이나 이런 거 비하면 실적은 못 올라오는데 기대감만 너무 과한 수준을 버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엔비디아가 AI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분기 실적이 가장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한 정도가 한 85억 달러 나오면 와, 이 회사 대박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면 대박이라고 했었고, PER이 보통 한 80배 내외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네. 최근 올해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PER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30배, 40배가 안 되거든요. PER이 지금 오히려 더 낮아져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실적의 성장 속도를 시장이 기대감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8배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지금 실적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지난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265%를 기록했습니다. 이 빅테크,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회사가 전년 대비해서 265%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항상 가면 기자들이 1번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요즘엔 게이밍 매출 어때요? 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무도 게이밍 매출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매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난 분기 그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9%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적을 보면 지금 PER이 원래 80배대 수준에서 30-40배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률이 400%가 나오는데 이게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좋은 포인트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을 좀 더 거시경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 해당 말씀에 대한 의견과 또 제 코멘트를 좀 드린다면,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 정도가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산업들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산업은 전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2% 증가하는 흐름인데, 근데 지금 AI 반도체 영역에서 400% 증가하고 260% 증가하니 사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수천 수만 개 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 성장을 견인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한 나라 맞습니까? 라는 질문, 그렇게 인상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 없이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여러 답변이 있는데 그 답변 중에 하나가 AI인 거예요. AI와 AI 반도체. 그 해당 산업을 미국이 거머쥐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셋 다 워런 버핏의 의견을 좀 부정하는, 같이 부정해서 다행입니다. 한 명만 부정하면 네,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저기 좀 약간 첨언하자면 4월에 IMF 경제 전망 나왔잖아요. 네. 미국 원래 경제 올해 성장률 목표가 2.1%였잖아요. 근데 네. 2.7%로 0.6%가 상향 조정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AI로 인한 생산선 향상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보면 GDP가 28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미국이. 네. 이런 회사가 0.6, 이런 회사가 아니죠. 네. 이런 국가가 네.
갑자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 올라온다라는 것만 봐도 이거는 이번 AI 혁명에서 미국의 위치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정말 뭐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수만 명 인력 해고한다고 그 구조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네. 그게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이 아니면 이게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IMF도 세계 경제가 2030년까지 저성장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00년대 한 5% 성장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30년 정도가 되면 3% 수준으로 저성장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미국 경제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AI예요. 미국이 그 산업을 쥐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AI를 쥐고 있으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인데 노동 투입이 AI 때문에 해외로부터 엄청난 인력이 유입돼요. 지금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하죠. 더 많은 노동 투입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본 투입 당연하죠. AI가 그쪽으로 집중되니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에서 짓고 싶은 거예요. 자본 투입이 늘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가 총요소 생산성. 생산성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AI 기술이 하나 보급되면 AI 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AI가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혁신성, 성장성도 생산성마저 올라가요. 이 세 개의 레고 블록이 다 같이 올라가요. 다른 나라는 다 세 개의 레고 블록이 쪼그라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도 그런 공감의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끼리 IMF 얘기했으니까 우리 김지훈 대표님도 혹시 아무 말씀이나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첨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점유율을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첨언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네. 그 이용수 대표님 얘기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반영되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이걸 딱 듣는 순간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2등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 입장에서는 2차 전지를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시총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네. 저는 거기에 투자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LG엔솔이 당분간 힘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의 그 시총 2등 싸움이 지금 뭐 치열하다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차이 격차가 좀 유지될 거고 그러면 이 하이닉스를 포함 뭐 삼성전자 1등인 건 뭐 20년째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2등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 이 AI가 국내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주도주의 역할,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 핵심 산업으로 이 주가에 녹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두 분의 그 뷰 너무 좋아하고요. 존중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당연히 AI 서비스를 누가 더 고도화할 것인가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경쟁 구간에 요구되는 것이 AI 반도체인 것이죠. 마침 지난 22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고 엔비디아 실적은 1분기도 뭐 정말 400% 이상 증가했지만 그 2분기에도 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게 놀라운 증가세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부터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런 실적인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향후의 실적 흐름 그냥 어떤 식으로 혹시 가늠하십니까?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틀릴 수도 있고 누구도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AI 칩 관련돼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비엔비디아 진영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칩을 생산할 뭐 너무 대표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TSMC 캐파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엔비디아를 제외해서 자체 칩을 생산하는 빅테크 업체들의 대안은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저는 기회가 오히려 있다고 보는데 역으로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에 기회가 있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최소한 그래도 2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가 기존 엔비디아 외에 비엔비디아 물량을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수율이 형편없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동률하고 수율 두 가지만 확인을 하는데 여전히 최첨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나노하고 4나노인데 제가 지금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TSMC는 3나노 공정이 70% 이상 나오고요. 70에서 75%. 그러면 이 최첨단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75%의 가동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동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3나노 공정을 하는 삼성전자는 20%가 안 됩니다, 지금. 대략 제가 가장 최신 데이터 확인한 게 14에서 17%입니다. 그럼 이미 차이가 뭐 6배,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안 올라오니까 다른 데서 분량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맡기고 싶어도 빅테크 업체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가장 고육지책으로 한 게 이 너무 재미난 책은 사실이 야, 분량난거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물량만 좀 맞춰줘.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빅테크 업체들의 물건을 받는데 그거는 빅테크 업체들의 철저한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불안해서 우린 그래도 TSMC에 맡길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근데 그 조짐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엔비디아 칩 그렇게 비쌈에도 계속 엔비디아 칩을 쓰는 이유는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개발한 칩들이 엔비디아만큼 성능이나 효율성 측면을 못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갖춰놓은 그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안 써더라도 엔비디아가 만들어놓은 쿠다라는 생태계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걸 대체할 만큼 너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독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그 독주 형태,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AI 반도체 생산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AI 반도체 내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지만 단기간 안에는 그것을 팔로우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뷰인데, 이용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AI 혁명에서 반도체가 왜 이렇게 특히나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가속기가 AI 가속기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 일단 지금 AI 혁명은 중요한 기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그 AI 기술의 한 갈래인데 이게 2017년 이제 구글이 공개한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스케일링 로우, 규모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머전트 어빌리티즈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첫 번째 특징 규모의 법칙은 스케일링 로우는 이 AI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모델링. 요 세 가지가 AI 모델에 되게 중요한 건데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계속해서 개선해주면 선형적으로 AI 모델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업체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대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1등 되는 업체가 구글, 검색 시대의 구글이나 우리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AI 시대에서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네. 조지 오웰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세상을 지배하는 대상이 이제 빅브라더인데 자, 빅브라더를 가리기 위한 경쟁이에요. 그러면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조건 컴퓨팅 파워를 확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컴퓨팅 파워를 확충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최대한 많이 갖다 놓으면 좋아져요. 오히려 지금은 모델링이 안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컴퓨팅 파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엔비디아 칩이 거의 90%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요는 너무 폭발적입니다.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자체 설계 칩들을 다 빅테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삼성이 네이버 쪽에 납품하기로 한 마하1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TPU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아 100이라는 이제 자체 설계 칩을 내놨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AI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 컴퓨팅 파워에서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트레이닝은 AI가 학습을 해서 얘가 충분히 학습이 되고 난 다음부터 추론이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김지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기존에는 추론을 할 때도 엔비디아 칩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들도 A100이라고 하는 그 전 세대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추론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일부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ASIC 반도체 쪽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분화되면서 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중심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도 결국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전기차의 어쩌면 핵심 경쟁력이 되듯이 AI 서비스를 공급하고 AI 서비스 경쟁을 과하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누가 AI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느냐가 또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게 숙명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 AI 반도체를 내가 생산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물론 단기간 안에는 안 되니까 단기간 안에는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나타나고 있고요. 그 행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오픈 AI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내재화에 성공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내재화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AI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김지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재화 성공하는 거는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뭐 최소 2년에서 3년 독주하는 동안 그 칩 개발 플러스 위탁 생산하는 게 같이 결합이 돼주면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못 따라갈 수요를 못 받쳐주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급이 계속 그 TSMC만 계속 공정 수율이 잘 나오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가 계속 공정 수율이 나쁘진 않겠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공정 개선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속 지금 그 TSMC 공정을 기다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간 싸움이고 그 공급을 계속 마냥 지체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AI 반도체 이 핵심 내재화가 이 뒷단에 파운드리 쪽 경쟁력이 붙여진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AI가 기존의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추론 시장으로 전환되는 게 결국 우리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 시장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추론에서 반도체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이걸 추론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100이라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 자체 설계 칩,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설계 칩을 썼더니 이게 비용이 50이나 25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유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AI와 또 AI 경쟁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를 놓고 세계 경제가 이제 경쟁하는, 전쟁하는 반도체 신냉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반도체를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 그리고 장비 그리고 생산 테스트 이 전 밸류 체인을 우리나라 안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인 거죠. 이 반도체법으로 소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아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생산을 미국 자체에서 하라는 이런 동료, 어떤 강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의 어떤 반도체 시장, 반도체 기업들은 좀 부담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 국면에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 설비를 미국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한 국내 기업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엄청난 고민하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법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 또 기업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했던 것들은 보통 이렇게 막 크게 손을 보는 경우 많은데 트럼프가 이제 그 1기 당선될 때는 아무도 될지 몰랐고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공화당 내에서도 크게 기대를 안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자기의 손발이 돼서 움직일 어떤 내각이 굉장히 부족했죠.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지시 내리니까 그걸 행정부 관료들이 뭉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트럼프가 완전히 공화당 주류를 장악했고 그리고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해서 내가 정권을 잡을 경우에 어떤 내각을 거의 세팅을 해놓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정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칩스법하고 IRA법인데 일단 IRA법은 내가 되는 순간 다음 날부터 이제 다 갈아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칩스법 같은 경우는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먼저 시작한 게 결국 화웨이 제재를 먼저 시작한 게 트럼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는 일단 영향은 좀 적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도체가 그래도 영향은 적게 받겠지만 같이 그냥 어떤 악재성으로 이 불확실성을 녹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으로서 해야 될 것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제 산업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트럼프가 될 때, 또 바이든이 될 때 어떤 산업이 흥하고 어떤 산업은 좀 규제나 억제 대상이 될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진 대표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바이든과 네. 트럼프.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방산이 계속 저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핵심은 트럼프가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각 글로벌 국가별로 자체 방위력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고 자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성비 좋고 경쟁력 있는 무기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가장 유리한 계속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가성비가 글로벌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아주 최장기간 그 집권한 거를 이제 그 현대 로템이 그리고 또 LIG 넥슨이 그걸 기술력을 덮어서 이제 교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계속 이 방산 관련된 업종이 계속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래도 역시나 전기차 쪽에 그 IRA가 연장선상이 계속 유지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이 계속 좀 수혜를 받을 거고 전기차 그냥 같이 갈 수는 그냥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전력을 싸게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됐을 때 다 2차 전지가 엄청 타격 입을 걸로 보이지만 더 직접적인 타격은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건데 만약에 바이든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차와 같이 맞물려서 융복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는 석유화학 산업을 좀 촉진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결국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구축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릴 겁니다. 세계 국가별 방위비 예산을 다 썸하면 그게 방위 산업의 규모가 되잖아요. 그만큼 왜냐면 우리는 총을 사지 않아요. 총은 나라가 사잖아요. 예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예산의 규모를 다 합하면 그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적으로 올해 전년보다 방위비 예산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불안이 이렇게 고조되니까. 자, 이런 세계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더군다나 이 디지털 국수주의까지 등장해서 소위 미국은 중국의 틱톡을 규제하고 EU는 또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도입해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가 또 유럽에서는 중국의 쉬인이죠. 알리테무 쉬인 중에 쉬인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강력 규제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일본은 또 한국의 우리 기업 라인을 일본 기업화하려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해서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 대표님과 이영수 대표님과 두 분과 함께 고수 두 분과 함께 이런 변화하는 산업 기술 구조적인 변화 들여다봤고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의견 드리면서 오늘 고수열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